치는 소리가 막 들린다든지 갑자기 옆에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휘파람을 누가 불었지?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원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김미영 팀장. 안녕하세요. 이 유튜브 공포계 자칭 마더 248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디바제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포계의 파더가 되고 싶은 산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태기사 박이율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차 경찰관 전재홍입니다. 괴담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방송을 2012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한 3개월째 했을 때였나? 그때는 모바일 생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방송한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밤새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맞은편 불 꺼진 그 건물 주인 세대 집 창문에서 하얀 머리통에 하얀 사람 상체 모습을 제가 3초간 본 거예요. 방송하는 와중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화면을 가리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냥 미쳤다 이러면서 진짜 뒤꿈치부터 뒤통수까지 이게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소름은 정말 처음 겪어봤거든요. 이게 뭐지?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토샵을 할 줄 몰랐어서 그 당시에는 그림판으로 제가 급하게 그려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린 그림이 있거든요. 약간 증거로 남겨두셨구나. 네, 그 그림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3일 동안 봤어요. 3일 동안. 네, 이게 과연 미지의 존재가 맞는 것인가?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후로는 뭐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으니까 잠깐 해프닝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제가 공포 라디오랑 공포 인터뷰라고 전화로 이 사연자의 사연을 듣거든요. 근데 가끔 이상한 소리가 녹음되긴 해요. 어머,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떤 거요? 제가 낮에도 인터뷰할 때도 있고 제보자 시간에 맞춰가지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암막 커튼을 치고 하거든요. 네. 깜깜하게. 근데 박수 치는 소리가 막 들린다든지 집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방음룸이고 참여자분도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박수 소리가 막 들려요. 이렇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열심히 얘기하고 계세요. 밤 11시인가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야 이래요. 어머, 3번이나. 네, 근데 저는 그분 이야기를 인터뷰를 계속 따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있었죠. 끝나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녹음된 게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2012년도에 연가라고 추측되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방송이 흥한다. 근데 실제로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시기가. 그게 맞나요? 네, 이런 속설이 많이 이제 방송국에도 도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표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들도 흥미로운 거 그런 거에 이제 많이 끌려해요. 그들도 사람이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가가 됐을 때도 그 감정선 그리고 놀래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흥미로운 주제다 막 이런 거는 이렇게 알아서 미리 이렇게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스토리는요. 스토리 앞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사진. 와, 그럼 비석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돌 비석에 약간 붉은색으로 무언가가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중국어이고요. 사실 여기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의 사고 경위와 이들의 넋을 기린다라는 이제 의미가, 위령의 의미가 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위령비가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오늘 홍콩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홍콩의 동부 쪽에 가면 굉장히 울창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 타이포카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건은 1955년 8월 28일이었는데 8월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때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뭐 많은 홍콩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다고 해요. 심지어 도심과도 가깝고요. 또 그거 외에도 왜 우리도 가까운 공원 있으면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가잖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근데 그날 이 국립공원 인근에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오게 됩니다. 어른, 아이 함께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홍콩에 있는 자선단체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라는 사람들의 교사와 학생들 무리였어요.
이들이 여기에 와서 여름 캠프를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너무 무더운 거예요. 이 국립공원에 계곡이 있거든요. 바다까지 이어지는 좀 특이한 지형인데 이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좀 하게 된 거죠. 다 같이 가요. 너무 더웠고 또 어린 아이들이고 그때 당시 한 교사가 4-5분 계셨고 나머지는 많은 아이들이었는데요. 다 같이 막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너무 즐거웠죠. 근데 홍콩의 날씨가 8월에 좀 그렇대요.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은 비를 좀 피해야 되잖아요. 어딜 갈까 하다가 저기 다리가 하나 있길래 그 다리 밑으로 일단은 비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좀 있으면 될 거니까 좀만 있다가 뭐 더 놀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비를 보고 있는데 물이 생각보다 좀 금방 불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폭우가 계속 휘몰아쳤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곳의 상류에서 모래와 흙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너무도 순식간에 하류까지 토사있는 물이 휩쓸고 지나가요. 정말 너무도 순식간에 정말 저기서 막 물이 막 나를 그냥 쓸어가는 거죠. 그렇게 다리 밑에 있던 그날 30여 명의 사람들이 결국 다 휩쓸려 내려갔어요. 시신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곡에서부터 쭉 바다까지 이어지니까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신을 찾는 것도 애를 먹었고 그렇게 그날의 희생자는 총 28명. 대부분이 어린이 희생자였다고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고 홍콩 사람들 너무 가슴 아팠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댐을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 다리 이름이 뭐였느냐, 그 다리 이름은 중국어로 헝슈이키우라고 해요. 중국어 발음이 조금 부족한 걸 수 있는데 헝슈이는 중국어로 홍수란 뜻이고 키우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홍수가 이렇게 좀 있던 곳이다 해서 하필 그렇게 이름도 헝슈이키우라고 지어졌더라고요. 자,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에서 기이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 기이한 경험담 중에 제가 2가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주민이 어두운 밤에 차를 몰고 다리 인근으로 가고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늦은 밤인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저쪽 다리에 웬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무슨 사람이 있어? 싶었고 천천히 다가가는데 보니까 아담한 게 어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아이들 무리라는 게 분명히 눈에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이 밤에 여기 다 숲풀인데.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근데 또 저쪽 무리에서 이 차가 오는 걸 봤는지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애들이 좀 천진난만하게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싶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갔죠. 다리에 진입을 했고 여기가 워낙 컴컴해요. 가로등 하나 없으니까요. 이 헤드라이트로만 아이들의 이 모습 형태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주민이 창문을 열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네 여기서 뭐하니?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좀 이상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창문으로 좀 얼굴을 내밀어서 애들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몸을 좀 내밀고 얘들아! 하고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들의 피부색이 너무 잿빛인 거예요. 그 잿빛이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 너무 차가운 계곡물이나 수영장에 오래 있으면 입술 파래지는 거 아시죠? 그런 푸른 잿빛을 띤 얼굴을 한 아이들이 모두 다 빤히 그 운전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주민분이 순간 이거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빠르게 창문 올리고 일단은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거 애들인데 내가 이걸 차로 가도 되나? 근데 차로 막 빠르게 가시면서 그 아이들의 형체가 슥 사라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이 다리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모두 얼굴이 잿빛이라는 거죠. 전 사실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도 왜 잿빛인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익사. 그쵸. 예, 익사에서. 그쵸. 자, 이게 이제 평범한 수준의 경험담이었고요. 이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헝슈이 다리를 거쳐서 마을로 진입하는 70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또 늦은 밤이에요. 근데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님이 오늘 좀 빨리 내 집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던 중에 이 다리 근교 정류장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발견해요.
저 손님만 없었습니다. 바로 집에 가는 건데 생각을 하셨지만 책임감에 버스를 세우게 되죠. 한 여성분이 올라탑니다. 그런데 딱 봐도 굉장히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근데 뭐 귀신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두 발로 다 버스 잘 타셨고 또 요금통에 돈 내고 뒤쪽으로 걸어가세요. 그래서 기사님도 문 닫고 백밀러로 어떤 좌석에 여성 승객이 앉는지 확인까지 하시고 다시 운전을 하려는 순간 정말 이유가 없는데 문득 그 요금통을 보게 된 거예요. 요금통을 눈이 탁 갔는데 에? 이거 돈이 아니잖아. 부적입니까? 아니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태워주는 거. 졸업 불- 페이퍼라고 예, 부른대요. 소위 한국의 노잣돈, 예. 또 중화권에서는 예. 특히나 장례식에 예. 명복을 비는 개념으로 예. 이 돈을 많이 태운다고 태우잖아요. 하는데 예. 네, 그 돈이 딱 있는 거예요. 기사님이 열이 받은 거죠. 아, 이 사람 뭘로 보고 그러면서 아가씨 돈을 내면 어떡해 하고 딱 뒷을 보는 순간 버스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 뒷문은 원래부터 닫혀 있었고 앞문도 닫으셨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는 거죠. 기사님이 다시 탁 앞을 보시는데 기사님 이 다리에 대한 수많은 괴담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귀신을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화권에는 이런 미신이 있대요. 귀신을 만나더라도 네가 귀신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너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님이 그것만 생각하고 아무 짓도 하지 말자 하고 운전을 하고 종착지까지 계속 가시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백미러도 볼 수가 없었어요.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긴장도 어느 정도 풀렸고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을 해보니까 왜 그런 거 아시죠? 막 롤러코스터 탔다가 내리면 몸이 쫙 풀리는 것처럼 몸이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 별일을 다 겪었네 싶으면서 이제 기사님이 짐을 정리하고 요금통 챙겨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감사합니다! 분명히 선명하게도 감사합니다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기사님이 더 이상 뒤를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이게 자기가 뭐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나는 뒤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그 길로 바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괴담으로만 치부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전 뭔가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앞서 보신 이 위령비 사진이 이 일련의 여러 가지 괴소문과 경험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인근 주민들이 직접 세운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무서운 동네에서 못 살겠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여기다 다 적고 그들의 사고, 경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뜻의 위령비를 만들게 된 거죠. 보니까 우리 몇 년 전에 헝가리에서 발생했던 유람선 사고가 맞아요. 생각이 나요. 아, 그 참사가 또 있었죠. 근데 그럼 이 위령비가 세워지고 나서 그곳은 괜찮아졌을까요? 글쎄요. 그들이 만족을 했다면 괜찮아졌겠는데 제가 또 그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지난 2018년 2월이었는데 홍콩에는 왜 2층 버스가 있잖아요. 홍콩의 2층 버스가 타이포 로드라고 이 국립공원 쪽을 가는 이 가까운 로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제어하지 못한 채 커브길 내리막길을 막 미친 듯이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지면서 그게 바로 정류장을 들이박는 전복사고 발생해서 19명이 사망하고 65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는 게 거기서 아직도 이런 큰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장소, 사실 지금 여기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망귀 퀴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름은 망귀 퀴우예요. 망귀 퀴우, 광동어로 해석하면 유령다리란 뜻입니다. 가장 홍콩에서 유명한 심령 스팟이 된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러한 괴담이 나오는 곳에 가면은 그 기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얘기로 만들어지는 곳들은 대체적으로 좀 드물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곳에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위령비뿐만 아니라 위령제부터 해가지고 좀 지내드려야지 그 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들을 네네, 직접적으로 풀어드려야 되는 방법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이야기 듣고 생각나는 게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연인데
귀신을 태운 택시기사의 얘기인데요. 네. 이분이 명절에 택시를 태워줬대요. 귀신을. 어디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태워줬더니 거의 로또 수준으로 그 다음날 손님들이 장거리 손님이 타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게 혹시 그런 복을 내려주는 건지. 약간 복을 받는 것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 이런. 네, 복 받으십시오. 아, 저도 근데 솔깃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가능은 한데 보통은 신령님들 통해서 그러한 운들을 얻지 귀신을 통해서 얻는 거는 이거는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그러한 복을 내려주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신령일 수도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닐 수도 아닌가요? 있어요. 네, 아닐 거면 혹은 진짜 복을 받았다면 신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 복이면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맞다면 그건 귀신이 아닐 겁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뭔가 탁 정의를 내려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괴담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탁 마무리가 너무 잘 되는 팩트. 팩트. 디바 제시카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저도 심령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 B씨의 사연입니다. 이 제보자 B씨가 당시에 10살이었는데 산동네에 있는 10평 남짓한 어느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B씨를 포함한 3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10평 남짓한 집에 살다가 갑자기 50평대의 집으로 가게 돼요. 복권 당첨됐나? 복권일지 아닐지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네.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어머니가 어느 건물 앞에서 월세를 내고 노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주분이 젊은 사람이 참 고생이 많고 열심히 산다고 자기 건물의 4층, 그 4층의 주택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싼 값에. 50평 남짓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었는데 그 시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가였죠.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 첫날 10살이었던 B씨가 꿈을 꾸게 돼요. 너무 설렜던 거예요. 10평에 살다가 50평으로 가니까.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집이 4층이었으니까 계단을 한 칸 한 칸 걸어 올라가요. 계단 층계참에 보면 유리가 있잖아요. 네. 맞은편에 건물이 한 개가 있었어요. 그 건물이 좀 특이한 게 유리가 아니라 반사거울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올라가서 그쪽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반대쪽 건물의 거울처럼 비쳐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유리면 한가득이 수많은 귀신들이 울글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꿈속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꾸민 걸 깜짝했네. 저도 깜빡했어요. 소름 끼쳐하면서 후다닥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3층이에요. 4층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코너를 딱 돌았는데 뭐가 이상해요. 벽이. 내가 알던 흰 벽이 아니야.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그 벽 한가득 영정사진. 어떤 알 수 없는 분의 아주머니의 영정사진이 그 벽 한 면을 다 채우고 있더래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게 점점 다가오는 거죠. 마치 계단 밖으로 밀어내려는 거죠. 시겁해서 무사히 타이밍을 잡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탁 열었는데 꿈에서 깼어요. 다행히 꿈에서 깼습니다. 당시에 10살이었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오죽하면 지금까지도 그때의 꿈 기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불며 그 밤중에 엄마 아빠를 깨워요. 할머니도 다 깨우고 나 여기 못 살겠다. 여기서 이사 나가자. 이 집 버리고 이사 가자. 이랬던 거예요. 어머니는 말렸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뺨을 때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무 막 횡설수설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B씨의 말을 제대로 들은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당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좀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지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시더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신기가 있으셨대요. 옛날부터. 근데 무당의 길은 걷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대신 신주단지를 모셨는데요. 집에서. 그걸 내려서 그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B씨가 할머니랑 같이 누워서 할머니는 주무시고 있고 이 B씨는 누워서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등 뒤가 벽인데 자꾸 무슨 기척이 느껴져요. 뭔가 올려다봤죠.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수의나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장수한다. 그런 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할머니 영정사진을 찍어서 걸어뒀대요. 네. 근데 그 영정사진을 딱 쳐다보는데 분명히 할머니의 얼굴이긴 한데 할머니 같지가 않더래요. 느낌상.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사진이 한쪽에 이거를 하더니 픽 하더니
고개를 그 사진의 어떤 공간 속으로 휙 넣더라는 거예요. 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진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딱 기울이는 모습이죠. 이거 지금 꿈 아니죠? 지금 실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 실제. 네, 실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름 끼쳐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막 깨워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근데 할머니가 잠결에 깬 것 같지 않게 그냥 멀쩡하게 일어나세요. 마치 안 주무신 것처럼.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죠, 할머니가.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저승사자가 몇 명이 할머니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중얼중얼거리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아무래도 이거 어머니 데리러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깨자마자 달려왔던 거죠. 근데 웃긴 거는 할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랑. 그 너무 소름 돋는다. 어떻게 같은 꿈을 꾸지? 그러니까 동시에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 깨신 상태에서. 어머니랑 동시에 깨셨던 거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이상한 거죠. 할머니의 생각에도. 그래서 할머니랑 부모님이 상의한 끝에 익히들어 알고 있던 무당을 한 분 모셔와요. 그 무당이 집에 와서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고 집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집에 어떤 여자의 혼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와서 그걸 알게 된 네. 거구나. 그것도 큰형님 방에 있대요. 어. 형제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엄두가 안 난다. 사정사정했죠. 뭐 굿이라도 해달라. 돈을 줄 테니까, 끌고 모을 테니까. 그래서 작게나마 굿을 했는데 무당이 하다가 도망갔대요.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내가 죽게 생겼다. 하고 도망을 갔대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할머니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유언 같은 말씀을 중얼중얼 하시더니 픽 쓰러지셨대요. 거의 돌아가시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친척들도 오고 부모님도 놀래서 달려오고 이 B 씨는 할머니랑 정이 깊어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데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구나 했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깨어나신 거죠, 다행히. 할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였냐면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실제로 데리고 왔대요.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지금 절대 못 간다. 우리 막둥이 손자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살란다. 그때 되면 내가 따라갈 테니까 지금 그냥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당시 이 제보자 B 씨가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가 아까 신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요. 이 첫째 형이 40이 되기 전에 단명할 거라고 하셨대요. 할머니 말씀이. 그러니까 할머니 아들한테 그러면 상의를 해서 아들 하나를 더 낳아라. 그래서 태어난 막둥이가 바로 B 씨였던 거죠. 그때 아버지 나이가 42살이었대요. 형이랑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손주분 결혼하실 때까지만 살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쓰러졌을 당시에 그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B 씨가 그날 이후로부터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4층 꼭대기 집이었거든요. 근데 바깥에 검은색 그림자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이게 제가 제일 무서웠던 장면인데 그 집 화장실이 특이하게 화장실 문을 열면 바로 변기가 바라보이는 구조였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변기가 있고 그 물탱크가 있잖아요, 뒷면에.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걸터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거죠. 발을 그 변기 위에 올리고. 그러면서 손톱을 바닥바닥 깨물면서 고개를 들더라고요. B 씨가 졸도를 합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B 씨가 고등학생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가봐도 무슨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무당 한 번만 더 부르자. 진짜 용한 무당을 불러왔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방법이 돼요, 없대요. 그러면?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대요. 여기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10평 남짓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랑 호프집에서 술 한잔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그 예전 집에 근처에 가게를 하던 아주 토죽대감 같은 집이었어요. 오랫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겠죠. 이 B 씨가 그 친구한테 그제서야 그 10년간 겪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친구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이제서야 얘기해서 미안한데 라고 운을 띄우더래요. 사정이 있었대요. 그 B 씨가 살던 집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전 건물주죠. 지금 현재 건물주가 아니라 전 건물주가 완전 괴팍한 사람이었대요. 아들만 찾고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으니까 구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대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요. 근데 결국에는 그 소녀가 죽었어요. 죽고 그 충격을 못 이겨서 이 며느리분도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해주냐 B씨가 친구한테 물었죠. 본인 어머니 말씀이 아니 10년 동안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괜히 얘기해봤자 싸움만 될 거고 찜찜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죽었다던 며느리랑 그 화장실에서 봤던 귀신 그리고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동시에 떠올랐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근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일은 모두가 한 번씩은 겪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좋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게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약간 어차피 나의 가족이 뭔가 나에게 경고를 하려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리움을 거기서 좀 달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율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딱지 않은 죽은 조상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우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조상 신이나 뭔가 닦아서 기운을 준다거나 불운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경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상 신이나 공덕을 닦으신 분들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시면 뭔가 좀 다치실 수 있다. 혹은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 특성상 그런 일들을 좀 자주 겪는데 이건 한 3년 차 때쯤 소백산 기도에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스승님, 그다음에 전 제자들이 소백산 기도에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일을 여기서 겪었는데 저희가 펜션을 잡고 이제 저녁 기도를 위해서 막 땡자땡자 놀고 있었어요. 돈가스도 먹고 막 이렇게 놀다가 11시쯤 됐을 때 이제 슬슬 저희가 단체로 올라갔습니다. 산신각으로 올라가서 소백산 산신령님들 계시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단체로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1시쯤 됐을 때 스승님께서 하나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내려가라. 혼자서? 혼자서. 밤중에요? 네. 새벽 1시. 이게 감격 기운이 나. 예. 자시, 인시, 맞아. 특히 인시의 이제 영적인 맞아.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1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한 3시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갈래 했는데 어차피 이런 거를 제가 앞서서 경험을 해야 되고 퇴기사의 본분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배들 후배들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할 수 있겠다 했어요. 제자들이 줄을 서고 한 명 한 명 내려가는데 라이트를 무조건 끄고 가라고 하셨어요. 한 명 한 명 라이트를 켜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하나 끄면서 가니까 마지막 차례가 다가올수록 앞이 안 보여요. 더 이제 공포심이 오는데 스승님께서 또 이제 남은 내 짐까지 들고 와라. 그래서 저는 양손에 짐 지고 제 짐 메고 그렇게 이제 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무방비더라고요. 그래서 무모했다. 다음에 마지막에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밑으로 가는 과정에 뒤에서 30 한 중반대의 그 남자 한 명이 걸리더라고요. 그 산신에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거 앞전에 스승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이 제일 무섭다. 그리고 시험을 많이 던지신다. 근데 제가 그걸 좀 간과했어요. 가고 있는데 벌써 내려가고 한 5분도 안 돼서 시험에 든 거예요. 뒤에 30대 중반에 남자가 한 명 붙었는데 여기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저 죄송한데 붙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네,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따라오고 있던 거예요. 감지가 되자마자 원래 뒤를 돌면 안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양손에 스승님 짐을 죄송합니다 그러고 놓고 뒤를 확 돌아서 이랬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쫄거나 그러지 않을 걸 아시니까 자연스럽게 무르게 하시더라고요. 따라붙었던 애가 좀 시시하게 이제 갔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신령님. 그러고 다시 이렇게 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불빛이 이제 없다 보니까 내려가는 도중에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간단한 길인데 길을 못 찾겠어요. 가다가 중간쯤 왔을 때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굉장히 맑은 물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분명히 저희가 같이 올라갈 땐 그 다리가 안 보였어요. 분명히 없던 거였는데 물이 막 맑고 뭐가 반짝반짝해요, 제 시야에서. 근데 감지가 되는 건 내가 지금 길을 못 찾아도 여기에 가면 안 된다. 느낌적으로? 네, 여기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님이 유독 밤에 더 무섭게 보이고 두 갈래 길이 보이는데
분명히 일로 가야 되고 일로 내려왔어요. 그럼 길을 찾아서 펜션으로 가야 되는데 펜션의 길이 안 보이고 이상한 그 약간 물 흐르는 그 길이 보였고 이쪽으로 가자니 기운이 너무 이상한데 일단은 여기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로 갔더니 폐가들이 미친 듯이 많고 초가집인데 그 안에 엄청 묵은 애들이 감지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 묵은 애들요? 네, 상당히 오래되고 그냥 지방령인 거예요. 그터는 그냥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이쪽에 길이 있다고? 우리 올라올 때 내려갈 때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고 이제 좀 걷다가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거는 지금 나 혼자 있고 이러면 스승님께서 걱정하신다. 왜냐면 멀리서도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 다시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이러고 나 여기서 자고 가야 되나? 길바닥인데. 근데 또 여기로 가자니 내가 내려왔던 곳이고 여기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갔는데 더 이상 이제 경고장 신령님께서 여기 이제 넘어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긴 쳐다도 안 보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 결국 이 길인데 분명히 여기로 가면은 저는 또 길을 헤맬 거예요. 분명히 시험에 들 거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누워가지고 신령님 그냥 저 여기서 자고 아침에 갈게요 했는데 저 멀리서 휘파람이 불렸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휘파람 따라서 갔는데 올라왔을 때 보였던 그 물 그게 안 보이고 좁은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올라올 때 그때 봤던 길이거든요. 거기 통해서 이제 갔던 길인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일단 휘파람 소리도 저기서 나고 여기 가야겠다. 점점 가니까 이제 불빛들이 보이고 민가들이 보이고 펜션이 보여서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휘파람을 누가 불었지? 저는 선배들이나 스승님 분 줄 알고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휘파람 부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근데 오는 길에 두 선배가 저한테 장난치려고 숨어 있었대요. 그 오는 길에. 근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야? 그렇죠. 길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를 통해서만 펜션에 갈 수 있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숲에 선배 두 명이 이제 남선배 두 명이 숨어서 저를 놀래키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휘파람 소리 들으면서 뚫고 온 거예요. 휘파람 소리는 부는 사람도 없고 숨어있던 두 선배와도 조우 못해가지고 선배들이 30분 후에 와가지고 너 언제 내려왔어? 그래서 서로 놀라워하고 그래서 마지막 타자에서 너가 시험에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무사히 여기 통과해서 왔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감사 인사 드린다고 오방기를 하나씩 이제 손에 쥐고 소백산 기도에서 잘 받았는지를 체크하려고 가는데 한 선배랑 같이 가고 있는데 혹시 음아 너 그거 봤어? 천음인데 음아라고 불러요. 혹시 음아 너 어제 그 물가 봤어? 선배 그거 보셨어요? 저 그거 없던데 올라올 때? 그러니까 나도 봤는데 그거 뭐가 이상해서 안 갔어. 같은 느낌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 오방기 들고 저희가 꼭대기를 향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똑같이 가는데 없어요. 그 길은 막혀있는 그냥 산길이었어요. 물가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뭔가 다리 홀리려고 했네요. 네. 그거는 제가 헷가닥했으면 분명히 홀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빛이 나는데 위험 감지가 되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뺐는데 순간 긴장만 놓쳤으면 분명히 갔을 거고 그 선배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소름 돋아가지고 막 여기는 물가 보면은 무조건 피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오방기 뽑고 잘 받았다는 이제 빨간기가 나오고 제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 이 썰을 막 선배들에게 후배들에게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썰을 또 듣게 되네요. 이게 또 직접 겪으신 썰이다 보니까 더 자세한 느낌이 있고. 그렇죠. 이율님께서 계속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쫓겨납니까? 일단은 애동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시험에 못 들 가능성도 신령님들께서 염두하시기 때문에 단계를 낮춰요. 그 제자에 맞춰서 낮추는데 통과를 못해도 결국은 이제 길을 뚫어서 아마 펜션으로 이동을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조금 짬밥이 소위 이제 경력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만한 강도와 시험을 많이 주세요. 거기서 통과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잔인한 경우에는 끝까지 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마 제가 통과를 못했다면 전 그 길바닥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펜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좀 허망해 했겠죠. 다음에 또 와서 이 시험에 넘어야지라는 마음까지 갖게끔 하실 거고 통과 못하면 될 때까지 하는 거군요. 네. 결국은. 네. 그리고 저희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될 때까지 합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일반 무당 이야기는 사연으로 다뤄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퇴기사는 저는 전 처음 정말 뵈서. 전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퇴기사는 처음 뵈서 신기합니다. 그러한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할 얘기들이 많아져요. 정말 너무 하찮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워낙 이런 어떤 걸 딱 이거 별로야 라고 느끼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도 살다가 느낌이 좀 별론데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센서라는 게 있어요. 강도 차이가 있는데 영성이 발달된 채로 태어나신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지력이 굉장히 높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들 특히 기본적으로 좀 발달이 돼 있어요. 맞아요. 여자분들은 네네. 그 안에서도 높다 하시면은 정말 무당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 쪽에 계시는데 직감 직성이 발달하신 분들이 저요? 네, 직성이 좀 발달하신 분이라 어. 뭔가 캐치하는 데 있어서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어떤 사고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 맞아요. 저 좀 빨리 들어가요. 그게 타고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좀 늦나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촉이 굉장히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 남자가 그러면 촉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당, 박수, 퇴기사 뭐 이런 주술 뭐 이런 거는 정해져서 태어나는데 이제 영성이 발달되고 조금 좀 타고난 분들도 있어요. 일반인들 중에서 디바 제시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능적으로 발달이 되셨고 저요? 머리와 생각으로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여기 쌈무이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망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요? 자, 복채. 저는 근데 심장으로 파악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심장으로 뭘 어떻게 파악하지? 우리 인프제들은 알아요. 그럼 우리 형사님은 저는 뭘로 파악하죠? 형상님은 후천적으로 발달된 지성이 있고 직감이 발달되셔가지고 현상을 예. 미리 앞서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후천적으로 발달되신 걸로 보여요. 네, 직관력이라든지. 네. 직관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율님께서 저한테 뭐 직관력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업무 하다 보면서 제가 많은 범죄자들을 검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저희 팀에서만 했는데 그런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직관력. 그래서 한번 딱 찍으면 거의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원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김미영 팀장 다 들어보셨잖아요. 유명하죠. 이게 2013년 정도에 이게 보이스피싱 1세대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1세대 그 범죄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대출해주는 사람이 김미영 팀장. 수많은 문자를 뿌려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낚시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아직 정보가 대중적이지 않을 없었기 때여서.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문자 온 거 보고 전화를 해서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한 1억 원 정도까지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1억 원 정도면 그래도 큰 돈이었거든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저희 체포영장에 기재된 거는 한 7, 80억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그 현장 그 직접 수사했던 수사관들 말에 의하면 한 몇백억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되는 전체 금액이 예, 그 정도 되고 그 피해자 중에서 한 분은 자까지 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이게 대출을 빙자한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중하위층, 경제적으로 이제 상류층은 없고요. 다 중하위층 대상으로 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 조직이 이제 2013년 수사관서에서 이제 수사를 잘해서 특정이 됐어요. 이제 사건을 주도했던 총책, 저희가 총책이라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두목을 총책이라고 하는데 그 총책하고 많은 간부들 그리고 이제 심부름 돈 인출하는 저들 많이 이제 특정을 해서 상당수로 검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총책하고 주요 간부들은 이제 해외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은 국내에 없어요.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잡히기 때문에. 저희 경찰들이 한국 경찰 되게 잘하잖아요, 수사 같은 걸. 금방 그래서 추적할 수 금방 있죠. 잡히니까 저희는 콜센터라고 하는데 그 콜센터가 그 외국에 있습니다. 어차피 전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핵심 멤버들은 다 외국에서 거점을 하고 있고 그 외국은 주로 어딘가요?
주로 이제 예전에는 중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 처음 시작된 데가 대만에서 시작이 됐어요. 대만에서 시작된 이유는 당시에 1990년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대만이 그래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인터넷 전화가 가능했던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됐으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 전화로 범죄를 할 수 있는 곳이 대만이었고 대만이 이제 범죄지였는데 대만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범죄를 많이 했고 말이 통하니까요. 중국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범죄가 중국으로 흘러간 거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려면 한국만 할 수 있는 중국 동포들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걸 보고 일부 한국 범죄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다시 또 기반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한국말을 하는 중국 동포를 고용해서 하면은 이 범죄가 통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부 알려지면서 그쵸. 개그 소재로도 쓰였잖아요. 네. 서울검찰청 김정우의 청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대하니. 잘하시네요. 네. 서울검찰청. 그래서 여기 이제 말투에서 알아듣죠, 우리는. 미영 씨.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근거지가 중국에서 약간 동남아로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중국 동포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직접 동남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때 당시에 김명 팀장도 그때 행방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못 잡아서 그 사건이 점점 잊혀졌죠. 2013년 이야기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서 2019년 정도에 김명 팀장 총책하고 주요 조직원들이 필리핀에 숨어 있다라는 그 첩보를 입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상 거기 팀장이었고 저희 팀원들을 얘기를 하면 첩보라고 하는데 첩보 정보가 있어야 이제 누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첩보를 수집하는 팀이 있고 네. 현장에서는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고 저희 경찰관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필리핀에 이 첩보를 수집한 거를 확인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확인해야 이게 첩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2번씩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는 이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화상으로 이번 주에 이 팀에서 수집한 첩보를 이제 제가 지시해서 그 수십 번을 했습니다. 일단은 총책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첩보가 수집되는 대로 이제 잡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총책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산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돈을 정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주고 돈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일단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회사 하셔서 알잖아요. 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 신복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오른손, 예, 예. 오른팔, 왼팔 그래서 이렇게 있듯이. 이 친구를 먼저 검거를 하면 총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다 해서 첩보 수집하는 방법은 이제 비밀입니다. 방법을 알리게 되면 노출이 되면 이제 네, 다 안 도망가기 되죠. 때문에 네. 그래서 첩보를 수집을 해보니까 필리핀 어느 지역에서 무슨 고급 빌라를 짓고 있다. 그래서 공사장에 안에 있는 이 사람 차 번호가 찍힌 사진도 입수를 하고 잘 가는 식당, 한국 식당도 저희가 다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가면 좋은데 저희가 직접 가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나라에 또 허가도 그쵸, 어렵고 허가도 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근데 저희가 코리안 데스크가 좀 익숙해요. 왜냐면은 그 영화. 디즈니에 나오는 카지노. 카지노의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인지 또 확 이해가 됐습니다. 그쵸. 네. 배우가 누구였죠? 손석구. 네, 손- 네, 그 손석- 손석구 씨. 네, 손석구 씨. 예. 네. 그 분들이 사실 저희 팀원이었어요. 손석구 씨가요? 예. 손석구 씨가요? 아니면 코리안 데스크? 실존 인물이. 그 실존 인물 저희 팀원이었어요. 아, 그 사건의 실존 인물. 실존 인물. 그래서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는 이제 정산 담당이라서 돈을 많이 챙겼을 것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현지 공사장에서 이제 약간 관리자로 이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고 주거지도 이제 사무실과 같이 있는 주거지에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돈을 이제 거의 그 10년 동안 이제 도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쓴 거죠. 기간이 길었네요. 네, 쓰고 그리고 대부분 범죄자들이 도망을 가면 도박을 또 많이 해요. 아, 역시 도박. 본성은 버리는구만. 도박을 많이 해서 많이 날리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되게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자기도 연락 끊기 지 오래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사람은 총책과 동서지간인 사람이 있었어요. 총책의 동서지간. 예, 동서지간인 가족까지도 끌어들였네요.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땄어요.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필리핀에서 사실 힘들어요. 위치 추적이 우리처럼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적인 절차도 되게 복잡했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근간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우버 같은 우버 아시죠? 네네 알아요. 택시를 불러서 많이 내린 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쵸. 주로 이제 어. 예, 내렸다는 거는 집이 그 근처라는 거기에 얘기. 거주하거나. 그 근처에 빌라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촌이 있어가지고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코리안 데스크가 네. 조사를 했죠. 한국 사람 몇 명인가 파악을 해봐라. 한국 그럼 사람이니까. 되겠다. 한국 사람 때 3명이었었어요. 범죄자 빌라촌 아니야, 안에 빌라촌 사는 안에. 한국 사람. 놀래라. 예. 빌라촌 안에 한국 사람이 3명 있어가지고 그러면 3명 중에 저희가 했던 김 씨거든요. 김 씨와 외모가 가장 비슷한 사람을 추려라. 그래서 한 명이 추려지게 됐어요. 오, 드디어. 근데 그 집 앞에서 이제 며칠 동안 잠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요? 그냥 쳐들어가면 안 돼요? 없으면 이제 갔는데 밖에 이제 없으면은 더 확실히 해야 되는. 들통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완전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집에 있는지를 여부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네. 코리안 데스크가 며칠 동안 잠복을 하다가 저한테 계속 사진을 보냈어요. 이거 지금 잠복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격려해주고 너 오면 내가 진짜 뭘 해주겠다. 영화 장면 같네. 영화 예. 그 네. 카지노 장면 네, 같아요. 해주고 했는데 창문 너머로 그 사람 한국사 남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카톡이 와서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며칠 동안 잠복을 했는데 들어가서 검거를 해라. 혼자는 못 들어가요. 혼자는 못 들어가고 혼자 외국에서 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긴 코리안 데스크니까. 필리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포에 대한 필리핀, 권한은 아마 필리핀, 현지 사람이. 권한이 있는 이민청 검거팀이 있어요. 검거팀을 데리고 이제 들어간 거죠. 딱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 필리핀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거의 한 8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는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중요 정보를 알고 있다, 총책에. 근데 또 이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도 끊긴 지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무당이라도 만나야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코리안 데스크 장경감입니다. 장경감이 현지에서 이제 교민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 마닐라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나가시티라는 곳에 한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총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자. 근데 400km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속도로가 잘 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하기 전에 미리 한번 아는 사람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장경감이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시티가 이제 고향인 현지 경찰 수소문을 해요. 마닐라에 근무하는. 그래서 한 명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이 또 이제 우리가 찾고 있던 용의자가 한국인 마트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 그 나가시티에서. 그러면 가기 전에 일단 그 나가시티 고향인 사람 통해서 한국인 마트 사장들의 일단 외모를 일단 체크를 해봐요. 해보니까 한 명이 그 우리가 생각했던 총책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총책이 좀 키가 크고 좀 뚱뚱해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진도 봤습니다. 나가시티가 고향인 필리핀 경찰한테 고향 사람 시켜서 사진을 찍게 해요. 그래서 사진 받아 딱 보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은 지났지만 풍채가 비슷한 것 하긴 같아서.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예, 이걸 예. 정확히 확인을 정확히 해야 모르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장경감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잡으면 내가 특진 시켜주겠다. 일단은 근데 특진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일단은 뭐 이게 급하니까 특진 시켜주겠다고 하고 보냈죠. 10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가서 필리핀 그 이민청 직원들 데려가서 이제 같이 잠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풍채가. 그래서 이제 그 집, 그 가게, 그리고 그 사람 동선을 파악합니다. 며칠 동안 해서.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해서 어디 가고 점심을 어디서 먹고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이제 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판단해 보니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 공범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잡자. 한번 해보고 따보자 한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현지에서 이제 가명을 2개 쓴다는 또 첩보도 있어서 그 사람 또 명함도 저희가 다 입수를 했어요. 그 SNS에 쓰는 것도 또 다른 사람으로 SNS를 하더라고요. SNS도 다 파헤쳐 두신 거예요, 이미? 예. 우와. 그래서 이제 지문을 저희가 줬어요. 장경감한테. 혹시 모르니까 버팅기면 지문은 검사할 수 있으니까 지문을 확보한 상황에서 들이닥쳐서 이제 검거를 했죠. 검거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맞다고 자백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부서에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필리핀 거기 감옥에서요? 예, 감옥에서. 그럼 여태까지 필리핀 감옥에다가 저기를 한 거예요? 예. 둔 거예요? 예. 현지에서 다른 사건으로 또 수사 중인 게 있었어요. 끝나고 와야 되는데 이게 송환이 안 끝난 거예요. 되네요. 예, 송환이 안 된 거예요. 어머. 제가 꼭 데려오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서에 나오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아, 이게 사이다로 지금 거의 끝난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또 고구마가 돼버렸네요. 고구마가 이거? 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목 타시나 보다 지금. 물론 수고하셨지만 네. 너무 아쉽네요. 와.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예. 김미영 팀장에게 할 얘기가 김명 팀장팀의 총책 아, 바로 김미영 팀장한테 영상 편지를.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은 자수할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아마 필리핀 어디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 후배들이 찾지 않을까. 제가 이제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이율님께서 또 알려주시면 지금 그만큼 모든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러니까요. 않고서라도 잡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보이스 피싱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게 귀신에 홀린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을 네, 하더라고요. 하면서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지금 악독한 범죄고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이 이제 진화를 했어요. 리딩방이라고 아시죠? 주식 리딩방. 네. 네. 그걸로 이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네요. 신종 범죄인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이스 피싱은 계좌 그 동결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에는 계좌 동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니면 보이스 피싱인지를 판가름할 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 리딩방 빈틈을 사기- 노렸네요. 예. 그러니까 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면 뭐 돈 버는 얘기, 뭐 얼마 벌었다. 다 이제 그 바람잡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200, 300이 돼요. 막 출금도 다 돼요. 근데 이제 투자액이 많아지면 출금이 안 돼요. 앱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내가 돈을 넣었지만 돈을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미리 쌓았다가 나중에 예. 한 방에 터뜨리고. 한 방에 그리고 또 뭐 한 5천만 원 투자했으면 그게 안 되면 뭐 1억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또 투자하면 1억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딩방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단순한 김명 팀장 보이스피싱에서 점점 더 진화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여러분들, 독자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범죄가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그 생각만 조금만 있으면 범죄 예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귀신 한두 번 본 게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나 이걸로 내 돈 1,000만 원 뜯기는 게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들에게는- 손이 예. 떨리는데. 진짜 그들에게는 인생을 전부 다 건 돈일 수도 있어요. 완전 현실적인 예. 공포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정말 등골이 서늘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쵸? 저는 앞골도 서늘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에겐 또 다음 회가 예, 기다리고 있죠. 네, 다음 회에도 저희 시청자분들과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담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